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글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든 한 정치 컬럼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성격이 어떻게 확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한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오늘 살펴볼 칼럼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칼럼니스트는 바로 이 문장으로 정치가 국민 위에 서려고 할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려는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 칼럼이 가장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뭔지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저자는 지금의 정치가 원래 해야 할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 선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저자가 보기에 정부의 역할은 원래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그저 보호해주는 데서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정치는 마치 자기가 우리 삶을 설계하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고 심판까지 하려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가 국가가 허락해줘야만 가질 수 있는 걸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정치 철학자 존 로크의 생각과 비교하면 더 명확해져요. 로크는 정부가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이미 있는 걸 잘 지켜주는 역할이죠. 근데 이 칼럼니스트가 보기엔 지금 정치는 이걸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새로 살게 하고 심판하고 허가까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역할이 달라진 거죠. 자, 그럼 저자가 제기하는 구체적인 문제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려가 바로 인간 존엄성의 훼손, 특히 생명의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칼럼은 이런 말을 해요. 정치가 생명을 다루는 방식이 점점, 계산기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란 건 그 자체로 존엄하고 절대적인 가치인데 이걸 정책적 효율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서 이리저리 재단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글이 드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충격적입니다. 첫째는 연명료를 준다면 인센티브, 그러니까 돈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건 이건 생명을 비용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고요. 둘째는 정말 복잡한 생명윤리 문제가 얽힌 낙태약을 단순히 행정이 편하다는 이유로 도입하자고 했다는 건데 이건 역시 생명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본다는 지적입니다. 이 문장이 이 칼럼니스트의 우려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생명이란 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가치가 되면 결국엔 사회적 약자의 생명이 비용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거 정말 끔찍한 얘기잖아요. 효율이라는 논리가 생명의 존엄성을 그냥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정치 윤리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적인 저리가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데 쓰이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주장이에요. 원래 정책이라는 건 모두를 위한 거잖아요. 공공의 이익. 근데 이게 특정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몫이 되는 거고요. 저자는 이걸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들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과거 황우석 사태처럼 정치가 과학을 자기 입맛대로 이용했던 일, 또 특정 세력에게 이익을 주려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비판받는 태양광 정책, 그리고 대장동 사건처럼 부당한 이익을 지키려고 사법부까지 움직였다는 의혹까지 정치 윤리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자가 떠올린 게 바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옛날 공직자들에게 요구했던 그 청렴함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참 씁쓸하죠. 이 옛 가르침을 통해 지금의 현실을 더 날카롭게 꼬집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정치가 종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좀 의외의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이걸 자유의 마지막 보루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거대 권력은 종교를 불편해할까요? 이 칼럼의 분석은 이겁니다. 국가가 내가 다 맞아, 나만 따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아닌데?
국가보다 더 높은 진리나 도덕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종교가 눈에 가시라는 거죠. 양심의 기준이 국가 바깥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길들이기 위해 이런 수순을 밟는다고 지적해요. 첫째, 믿는 건 좋은데 너 혼자 조용히 믿어라 하면서 사적인 영역에 가둬버리고요. 둘째, 신앙 때문에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걸 막으려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가 모든 도덕적 판단의 최종 권위자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저자가 역사 속에서 경고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이야기인데요. 국가가 신앙까지 통제하려 들자 목숨을 걸고 저항했고 그 저항이 결국엔 더 큰 자유를 가져온 혁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교훈적인 역사죠. 자, 이제 이 칼럼이 지적하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바로 국가안보 이야기입니다. 국가안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장난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보면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군인들의 사기를 꺾고 국방의 기본마저 흔들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칼럼이 드는 예시들을 보면 솔직히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총든 적과 마주해야 하는 최전방 군인에게 3단봉을 주자는 발상, 나라 지키고 전역한 군인들 월급이 밀리고 최신 무기 개발 대금 지급이 늦어진다니 이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일들이 국가 안보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모군란이죠. 군인들 월급 안 줘서 나라가 뒤집혔던 사건이잖아요.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정말 섬뜩한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칼럼이 제기한 4가지 큰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 글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저자의 마지막 호소를 들어보시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정치 권력은 정치인들 거 아니고 국민이 잠깐 빌려준 거다. 그 권력을 쓰는 목적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 존엄성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는 그 대원칙 말입니다. 저자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이 한마디 비유로 정리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것 같다. 와, 이보다 더 지금의 심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켜달라고 맡겼더니 오히려 다 먹어치울 것 같다는 그 깊은 불신과 걱정.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칼럼은 결국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는 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정으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 뜻을 무겁게 여기는 정부라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